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신율입니다.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타결이 됐죠. 다음 달 20일에서 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만나기로 했는데요.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중국보다 더 큰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할지 이것이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내 기억이 더 흐릿해지기 전에 동생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산가족 할머님의 잔잔한 읊조림이 한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는 난민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꼬마 난민의 시신 한 장이 전 세계를 울렸었죠.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새 삶을 시작하고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 새 출발을 꿈꾸는 다양한 국적의 난민들, 어떻게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됐는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리아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헬프 시리아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압둘 와합 기획국장 만나보겠습니다. 와합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아랍 성명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와합이 패밀리 네임 성이 맞죠? 예, 압둘 와합이 제 이름이고요. 예. 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압둘 와합 알 무함마드 아가. 아, 알모 함마다. 알 무함마드 아가 패밀리 네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압둘 와합 국장님 이름이 이렇게 너무 볼게요. 길어서,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요르단은 지금 현재 난민 캠프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요르단에 예. 있는 자타르 난민 캠프 방문 왔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지금 새벽 1시 10분입니다. 아유, 저희 인터뷰 때문에 늦게 주무시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지금 계신 곳이 시리아하고 가까운 곳이죠? 예, 아주 가깝습니다. 거의 15km, 20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차는 거의 15분 정도 걸립니다. 15분 정도 자동차로. 예. 예. 그러면 지금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난민들이 계신가요? 예. 제가 난민 캠프에서는 완전히 8만 명 정도 있고요. 예. 그래서 거의 난민들 생활이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예, 난민들 고통스럽고 고생하고 있고. 예. 그리고 요르단 난민 캠프뿐만 아니라 밖에는 이렇게 거의 70만 명도 있는데요. 예. 난민 캠프 밖에 살고 있어요. 그분들도 상황이 더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완전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민 캠프 밖에 계신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요르단에서는 오피셜리는 거의 60만 명 난민들 있는데 60만 명. 예, 난민 캠프 안에서는 이렇게 10만 명밖에 없고 거의 나머지 분들 난민 캠프 밖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는 잠자리나 음식은 제대로 제공이 되겠죠. 그죠? 완전히 제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익숙해졌어요.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익숙해졌습니다. 완전히 제대로는 아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예, 제대로가 아니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일반 식사처럼 우리는 배고플 때는 튼튼하게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난민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만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난민 캠프 밖에 계신 한 60만 정도 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예, 맞습니다. 잠자리나 음식을 제대로 제공을 받지 못하겠네요. 예, 그분들이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보다는 또 훨씬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좀 건탄 생활할 수 있지만 어떤 많은 분들도
아예 일을 못 하고 그래서 뭐 잠자리도 없고요. 예. 그리고 식사는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이거 참 큰일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물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 예? 예, 물이 중요합니다. 근데 물이 이제 이게 위생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병들이 더 많이 도지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아니 뭐 큰 문제 있습니다. 큰 문제요. 캠프 안이나 특히 밖이나. 뭐 요르단 나라 자체가 물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물 사 먹어요. 그래서 조금 뭐 힘들어요. 아, 그러면 예, 지금 되게 귀한 거예요. 그럼 난민 캠프 계신 분들은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난민 캠프에 있는 분들은 거의 UN 통해서 이렇게 유니세프 통해서는 이렇게 하루에서 얼마만큼 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양이 청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청해진 양은 너무 조금 부족해요. 그 밖에 계신 분들은 더 열악하겠네요. 네, 더 열악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압둘 와합 씨의 가족분들은 시리아에 아직 계신가요? 예, 시리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라카에 있습니다. 라카요. 지금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세요? 연락은 제대로 없고요. 직접 연락하는 걸 거의 8개월 넘었는데 연락이 되신 지가 8개월이 넘었다고요? 예, 8개월 넘었는데 그래서 강적으로 친구 통해서 연락은 뭐 좀 가끔씩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집 방문하고 가족 뭐 소식과 가족 소식들도 뭐 사진들도 찍고 저렇게 가든지 다른 뭐 지역 가면 나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먹는 것은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생활은 좀 잘 하고 있는데 건강도 하고 문제는 뭐 안전하지 않나요. 완전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바로 집 근처 IS에 있는데요. 라카는 아시다시피 지금 IS 침략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미국 비행기도 폭격하고 또 시리아 대통령도 비행기도 폭격하고 이 근처 싸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동네는 완전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IS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또 IS에 대한 공격을 바로 이 지역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진짜 이거 참 걱정인데. 예? 지금 요르단에 이제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도 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주로 어떤 일 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헬프 시리아 단체에 설립했는데요. 우리 예. 단체의 목표는 시리아 안에서 있는 난민들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하는 활동, 모금 활동도 하고 시리아 상황도 알리고 시리아 난민들 고생하고 있는 뭐 생활도 알리고 한국인들한테서 많이 알리고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한국에서 있는 난민들 위해서도 신경 쓰고 또 난민들 이렇게 문제 있으면 그 문제들도 할 수 있는 만큼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활동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계세요 지금? 시리아 난민이 우리나라에? 한국에서는 난민 신청했던 사람들 제가는 마지막 그 확인 업데이트 알기로는 거의 670명 넘었어요. 670명이요? 난민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2명밖에 없어요. 670명 중에 난민 인정이 2명이다. 예? 예. 예, 이거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경제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자부심을 갖고 떠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670명의 난민 중에 2명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문제예요. 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 그 뭐 지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좀 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예, 그분들이 원래는 옛날에 중고차 비즈니스, 중고차 사업은 했는데요. 예. 그래서 한국과 시리아 이렇게 중고차는 많이 사업했는데, 그래서 뭐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있고, 예. 아니면 뭐 한국 친구 있는 사람 있고, 그래서 옛날에 안전하게 시리아 살았지만 한국 가는 걸 그냥 여행으로만 갔는데 지금 시리아 상황이 완전히 심각해져서 그분들 한국으로 이렇게 도망갔어요. 예. 왜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나라와 갈 수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아. 물론 시리아 이웃 나라보다는 한국이 훨씬 나아요. 우리 정부한테 어떤 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바라보는 것을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좀 난민들한테서 잘 해주고 지원해주고, 유럽 같은 나라들은 완전히 이렇게는 많은 숫자는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시리아 옆 나라들도 고생하고 있는데 거의 나라 각마다 이렇게 100만 명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조금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은 거의 600, 많으면 700인데 그 700 작은 숫자가 한국에서는 조금 고통스럽고 있는데 조금 창피하는 그렇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원도 못 700만 받고 있다는 조금 말씀이시죠? 제대로는 지원을 받으면 좋고, 그리고 체류할 때 비자 연장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시키면 좋고, 예. 또 뭔가 사회에서 조금 난민들 인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속담 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과거 한국 전쟁을 겪었고요. 그리고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유럽에서는 군사 독재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난민 지위를 아주 손쉽게 인정을 해주고 국적을 줬었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고 민주화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도울 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진짜 철저히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들춰내서 어쨌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요르단에서 지금 현재는 요르단에 체류하면서 난민을 돕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헬프 시리아라는 단체에서 기획국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압둘 와합 씨였고요. 이어서 난민 문제 전문가 김현주 변호사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말이에요. 지금 압둘 와합 씨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리아 쪽 난민이 670여 분이 우리나라에 계신데, 예? 이 중에 2명만 난민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예? 네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게 정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1994년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번 인정률로만 보자면 아직 5%도 채 되지 않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부터 5월 정도까지 통계를 봤을 때는 심사를 통해서 인정받은 비율은 1,265명 중에 2명인 0.16%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쵸. 한국에서 난민이라는 제도가 들어온 지 이제 꽤 되어 가는데 아직 난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낯설기도 하고 좋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아무래도 단일 민족 국가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아직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순혈주의와 물론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의 순혈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근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의 인권의식이 아직도 그다지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정책적으로는 사실 그런 얼마나 이 절차적으로 잘 보장을 받고 인정을 많이 받느냐가 그런 인권이 얼마나 많이 보장되느냐라는 그런 반영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 인식으로서도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난민으로 신청을 하면 이게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예.
난민 신청에서 이제 첫 결과를 받기까지는 이제 난민법 이후에는 보통 1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난민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고 기타 소송 같은 이제 구제 수단을 거치고 나면 3년이나 4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 있어요? 네, 그동안은 사실 거주나 생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국가에서 이제 난민 신청자가 6개월 정도 기간 머물 수 있도록 영종도에다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약 난민 신청자 50명 정도가 그 입주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밖에 대부분 난민 신청자들은 대책이 다 딸려 없기 때문에 같은 국적의 그런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희와 같은 난민 단체의 이런 쉼터나 교회 쉼터 등을 찾아다녀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노숙을 하는 경우는 왕왕 봤습니다. 인권의 보편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후진국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심사 아니 절차 더군다나 이게 난민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예, 난민 신청을 하려고 오는 경우에는 그 난민으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그 기간 동안 법적인 보호 조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자기가 알아가지고 뭐 아는 사람 집에 가든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든 이거 자체 과정에서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호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은 비판을 받아서 이제 난민법에서는 생계비 제도다, 이제 영종도의 센터다 이런 걸 설치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그 아예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매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참 정말.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오는 분들은 얼마나 절박하면 오겠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한국이 이제 안전하다, 난민 협약국이다, 인권 국가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저희가 보면은 이제 정말 한국을 꼭 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을 선택하는 난민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보통은 이제 박해 같은 위협을 당장 피할 곳을 찾고 그런 찾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개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선 땅에 이렇게 처음 정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난민분들 변호하시면서 정부 지원이 가장 시급히 보강돼야 하는 부분 몇 개 꼽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난민 인정이 되시면 어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이 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는 해서 상대적으로 나은데 이제 시리아 난민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주지는 않고 다만 이제 한국에 살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그런 보충적인 자격을 주는데 이 체류 지위가 사회보장이나 교육 등에 있어서 아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지금 지역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해서 건강권의 보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 건강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생편모르는 남을 도와야 하나? 예?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득세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하시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주위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고 사실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난민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사실 해외에서 인정받은 한국 출신의 난민이 여태까지 한국에서 인정받은 난민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를 겪으면서 난민이 발생했던 시기가 있었고 한국 전쟁 당시에도 많은 해외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난민 발생 국가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랑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한국이 인권국가라고 하는데 인권국가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돕는 것이 이런 국제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책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난민분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어떤 내국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또 권리를 누리면서 한국 사회에 또한 이바지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군사 독재 시절에 유럽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손쉽게 국적을 취득하게끔 만들어 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물론 아직도 문제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이 정도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우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은 이건 부끄러워야 될 문제거든요. 예. 네, 맞는 말씀. 참 그 답답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도 지금 전 세계 물결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유럽 국가에서는 몇몇 명씩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670명의 난민을 시리아 난민을 지금 제대로 난민 대우도 못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고쳐져야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난민들을 변호하고 계신 김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여보,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갈까? 좋아요. 대신 버스 타고 가요. 출퇴근도 지하철로 하는데 나들이는 차 갖고 가지 왜?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결혼 전처럼 버스 데이 타는 기분도 내보자고요. 그런가? 역시 내가 결혼 안 한 잘했어. 가서 자전거도 타요. 왜인지는 알죠? 알지. 자전거는 건강과 환경을 다 지킬 수 있는 친환경 교통이잖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친환경 교통 주간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친환경 교통이 친환경 거리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 시각 7시 36분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제법 차가워진 수요일 출근길인데요. 곳곳으로 교통량도 늘고 있고 또 사고 소식도 자주 들립니다. 먼저 남부순환로 따라 수서 가는 길, 지금 양재역 부근에서 서초나들목을 조금 앞둔 곳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고산자로 성수대교 방향으로도 응봉교와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사이 끝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해서 부근으로 밀립니다. 끝으로 동부간선도로는 수락고가차도 부근에 시멘트 포대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혜원입니다. 예, 201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예. 내년도 정부 예산이 386조 7천억 원. 이 정도 편성을 한 모양인데 예. 이게 9년째 적자 예산 편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래도 됩니까? 일단 뭐 상황을 봐야죠. 재정건전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평가는 맞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86조 7천억 원 규모 2016년 예산 확정 어제 발표했고요. 예. 올해 예산보다는 11조 3천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총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는 확장적 예산 정책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문제는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내년 말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전망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 들어왔다 이 말이 맞는 거고요. 예. 정부가 내년도 예산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는 것을 무릅쓰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 균형 재정 달성은 더 멀어졌고요. 정부의 장기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맞출 것인가를 놓고 가장 크게 고민했는데
이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이제 복지와 일자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지시니까 복지라는 게 중요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 예산안이 또 일면 이해가 되는 게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복지와 일자리 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예. 사회간접 자본 SOC라고 하죠. 예. 그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줄어들게 되었고요. 연구개발이나 환경, 농림수산, 식품산업 등 일부 분야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일단 보건복지 노동 예산이 올해보다 6.2% 늘어난 122조 8,828억 원을 책정이 됐는데 예. 올해와 비교하면 7조 2,004억 원 증가해서 내년 총 지출 증가분이 11조 3천억 원에 거의 63.7%를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네. 이 심각한 청년 취업난 그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 청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1조 8천억 원에서 내년 2조 1천억 원으로 21% 증액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보건복지 예산이 12개 분야 중 가장 덩치도 크고 비중도 31.8%에 이를 정도 사상 최고인 반면 SOC 예산이 한 6% 정도 줄었습니다. 박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 올해 하면서 일부 공사를 앞으로 당겼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고려하면 SOC 예산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만 연구개발 예산 경우 사상 처음으로 삭감하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그냥 0.2%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했고 이거는 이제 평균 10.7%씩 R&D 예산이 증가했거든요. 예. 숨 고르기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이 가는 게 생활 밀착형 그런 예산들인데 예.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실업급여 경우 그 예. 정부가 한 내일까지 요구하고 있는 노사정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서 합의가 되면 예. 실업급여 수준이 현재 평균 임금의 50% 선에서 60% 선으로 올라가고요. 예. 수급 기간도 90일에서 240일에 돼 있던 것을 30일 확대돼서 120일에서 270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은 그 올해 그 4조 1천억 원에서 1조 올라 5조 1천억 원이 쓰이게 되고요. 중소기업 제품 간접 광고 PPL이라고 하죠. 이거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공중파 PPL은 광고 가격이 50%, 인터넷 방송 PPL은 60%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예. 이건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6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가정보육 부모가 시간제로 일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전국 380개로 확대하고요. 맞벌이는 월 최대 80시간 이용할 수 있고 시간당 이용단가 4,000원인데 여기서 정부가 3,000원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 하숙비를 위해서 한 달에 24만 원, 24만 원 상당히 저렴한 건데 지낼 수 있는 기숙사가 추가로 지어지는데 올해 2,3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3,5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숙사 건립비의 90에서 100%를 대학교에 정부가 최장 30년 정도로 2%짜리로 융자를 내주는 식으로 지원된다라는 것이 또 있고요. 예.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우리나라도 대규모 할인 행사 열린다고 하고 119나 112 같은 신고전 통합하는 통합 전화번호가 를 위해서 272억 쓰인다. 특이한 거는요. 우리나라도 그 달 착륙 그 우주선을 발사한답니다. 예, 이거 2020년에 착륙시킨 2020년에 예예. 예? 100억 원 목표겠죠, 목표. 예. 목표입니까, 꿈입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목표가 꿈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방 예산인데 요새 뭐 전방에 우리 장병들 방탄복도 제대로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국방 예산은 오르긴 올랐죠. 올랐죠. 예. 전년보다 1조 5천억 원 들어간 39조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예. 내년 예산 총 지출 증가율 3%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예.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로 보면 지난 5년간 평균의 2배 육박하고요. 특히 DMZ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또 대잠수함 전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1조 7천억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북핵 미사일 대응하기 위해서 1조 5천억 원, 전년보다 6천억 원 늘어난 금액인데 핵미사일 등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한 후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 시스템, 그리고 적 미사일 공중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 장병 사기를 위해서 병사봉고 15% 인상한다고 하고요. 위험수당도 전반근무 병사수당은 50%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인상하면 더 이상 이제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이라든지 구멍 뚫리는 방탄복은 등장하지 않겠죠. 이 북한이 하도 이게 우리가 그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국방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입니다. 매일 뉴스 보는 게 일인 여자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시각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많은 뉴스부터 한번 알아보죠. 어떤 겁니까? 네, 어제 해경 헬기 넉 대 가운데 한 대에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 아이고. 결함이 발견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예. 같은 기종 산림청 헬기의 엔진이 실제로 올해 초 폭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다치진 않은 거죠? 네네. 이게 올해 3월 충북 진천 지역 산림청 헬기의 엔진이 성능 시험 과정에서 폭발한 건데요. 실제 비행 과정에서 폭발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 결함이었습니다. 예. 네, 산림청은 엔진이 폭발한 헬기는 예비 부품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헬기는 좀 더 사용해도 된다는 제작사 권고에 따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동일 기종 헬기의 엔진에서 잇따라 비슷한 결함이 발견된 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그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 난민 얘기했는데 이 네. 난민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뭐 애플 하면은 다 아는 스티브 잡스 이분도 사실은 시리아 이민자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배기 난민 아일란 쿠르드의 안타까운 죽음이 세계를 울렸죠. 예. 네, 스위스의 정보기술 기업가 데이비드 갤브레이스가 SNS에 올린 글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사진과 함께 잡스도 시리아 이민자 아들이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해당 글은 1만 회 넘게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확산됐는데요. 예. 네, 잡스는 시리아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시리아계 2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갤브레이스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쿠르드를 추모하면서 이 아이가 쓸모없는 물건처럼 해변에 쓸려와 있는 동안 같은 국적의 아버지를 둔 다른 아이는 기회를 얻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만들었다고 말했는데요. 네, 누리꾼들도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쿠르드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떤 꿈을 이뤘을지 모른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제사회가 난민의 절박한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사실 다양성에 대한 인정인데 만일 미국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백인 순혈주의를 고집했더라면 과연 오늘의 미국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 뉴스 어떤 거죠? 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16전 17기 끝에 경찰관에 임용된 경찰관의 사연인데요. 예. 주인공은 어제 경북 구미경찰서 상림 지구대에 배치된 윤한수 순경입니다. 2008년부터 경찰관 시험에 응시해서 17번째 만인 올해 2월에 합격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해야 돼요. 네, 예. 그렇죠. 윤순경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나와 살아왔는데요. 예.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퀵서비스부터 대리운전, 주방보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예. 윤순경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경찰관 생활도 성실하게 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요. 누리꾼들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분은 주경야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이 되는 소식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네, 앞으로도 성실한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 경찰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해를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참 좋네요.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경기도와 번개탄 제조업체, 예. 번개탄 유통업체가 자살 도구로 사용이 급증하는 번개탄 판매 방법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번개탄을 사실 때 가게 주인에게 이걸 어디에 쓸 것인지 말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번개탄 포장지에는 생명사랑이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 번호를 새겨 넣었습니다. 예.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판매 방법 개선인데요. 예. 사실 어쩌다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누리꾼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근데 과연 죽으려는 사람이 죽으려고 산다고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좀 예. 부정적인 분도 있었고요. 번개탄이 곧 자살용품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까 봐 좀 걱정된다. 이런 우려도 하셨습니다. 또 이러다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번개탄을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네요. 예. 참 이게 좀 씁쓸한 소식이네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로 보는 뉴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